어디서 무식한 손으로 애 몸에 손을 대. 이래서 못 배운 노인네한테 애를 맡기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우리 집 파출부지 상전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 뻥 뚫리는 실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온 조용히 읽히는 삶입니다. 10년 동안 내 집도 없이 사위 뒷바라지하며 손녀를 키워준 장모에게 의사사위라는 놈이 던진 말입니다. 손녀가 놀이터에서 살짝 넘어져 무릎이 긁혔을 뿐인데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 장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 의사 면허가 아까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 집에 못 있겠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지만 이 사위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무시한 그 무식한 장모가 사실은 강남 요지의 빌딩들을 소유한 진짜 집주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장모 명순 씨가 조용히 꺼내든 전화기 한 통에 사위의 화려한 성체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최 원장,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의사 면허. 누구 돈으로 딴 건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시작된 장모님의 서슬퍼런. 복수국, 오만한 의사사위가 길바닥에 나앉아 무릎 꿇고 빌게 된 그 통쾌한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런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긴 새벽 5시, 도심의 소음이 채 깨어나기도 전에 명순 씨의 하루는 주방의 낮은 가스불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올해로 65, 남들은 손주 재롱이나 보며 황혼의 여유를 즐길 나이라지만 명순 씨에게 휴식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사위 진호가 의대 본가생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 파출부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전복죽의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채워지지만 명순 씨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행여나 잠든 식구들이 깰까봐 발소리조차 죽이며 주방을 누비는 그녀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고용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성스레 차려낸 아침 밥상 앞에 앉은 사위 진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미간을 한껏 찌푸립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엔 향 강한 음식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병원 가서 예민한 환자들 만날 때 몸에 냄새 배면 어쩌시려고 자꾸 이러십니까? 진호의 말투에는 장모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감사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돈 한 푼 안 주고 부리는 종을 대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뿐이었죠. 명순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네. 사위 기력 보충하는 데는 전복만 한 게 없다고 해서 그랬어.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진호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명순 씨의 투박한 손을 노골적으로 훑어봅니다. 민주야, 너는 장모님 저 거친 손 좀 봐라. 저 손으로 애 반찬 만들고 우리 빨래 만지는 거 솔직히 나 의사 입장에서 위생적으로 안 찜찜하겠어? 나은이 정서 교육에도 안 좋아. 말투는 또 어떻고 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우리 장모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진호의 비아냥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식탁 아래로 굳은 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자신의 손을 깊숙이 감춥니다. 그 손은 사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 강남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치러내던 대형 한정식집 사장 박명순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의대를 다닐 때 학비가 모자라 딸 민주가 눈물 찢던 시절 조용히 수천만 원씩 봉투를 건네며
사위의 앞날을 열어주던 바로 그 귀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개업이로 성공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장모의 과거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에게 명순 씨는 그저 무식하고 촌스러운 노인네일 뿐이었죠. 명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며 할머니 품으로 파고드는 손녀 나은이를 보며 모든 모욕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수모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오만함은 명순 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현관을 나서며 구두를 신는 순간까지 명순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습니다. 나 이번에 강남 중심가로 병원 확장하는 거 알죠? 거기엔 상류층 학부모 모임도 잦을 텐데 어머니 같은 분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슬슬 거쳐 알아보세요. 10년이나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명순 씨의 어깨가 힘없이 떨립니다. 딸 민주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의 손을 잡지만 명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명순 씨가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서 구박대기로 지내온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녀는 사업을 정리한 뒤 그 자금으로 알짜배기 빌딩들을 사들인 숨은 자산가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는 강남 핵심 요지에 위치한 빌딩, 몇 채의 등기권리증과 수십억 대의 잔고가 찍힌 통장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기죽을까봐 혹은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까봐 정체를 숨기고 헌신해온 그녀의 깊은 속내를 오만한 사위 진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뇌까립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사자 새끼를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어. 그녀의 눈빛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수업을 마친 손녀 나은이의 분홍색 가방을 대신 메고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10년 전 갓난아기였던 나은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꼬물거리던 감촉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덧 자라 저렇게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명순 씨는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침마다 사위 진호에게 무식하다, 냄새난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살지만 저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명순 씨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보온병에 담아온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저녁에는 나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재워둘지 궁리하며 모처럼 평온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미끄럼틀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나은이가 그만 발이 꼬이면서 모래바닥 위로 크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앙, 할머니. 고요하던 놀이터에 나은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명순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단숨에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6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명순 씨는 쏜살같이 달려가 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보자. 어디 다쳤어? 명순 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무릎팍이 모래에 긁혀 발갛게 까졌고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평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던 작은 구급함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수건을 깔고 나은이를 앉힌 뒤 소독약을 면봉에 묻혀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은이 용감하지? 조금만 참아봐. 할머니가 호해줄게. 금방 안 아플 거야. 명순 씨의 다정한 목소리와 능숙한 손길에 나은이는 훌쩍거리면서도 이내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는 아이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상처 위에 예쁜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밴드를 딱 붙여주자 나은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치유의 순간을 깨뜨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 하는 소리와 함께 단지 내 도로에 검은색 외제차가 급정거를 하더니 양복 차림의 사위 진호가 사색이 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놀이터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죠. 진호는 멀리서부터 나은아를 외치며 달려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명순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준비 없이 밀려난 명순 씨는 모래바닥 위로 볼품없이 나동그라졌고 들고 있던 약상자와 소독약병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명순 씨의 손바닥 역시 거친 모래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진호는 장모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 나은이만 붙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의사인 사위 놔두고 지금 이 더러운 모래바닥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진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나은이의 무릎에 붙은 밴드를 신경질적으로 뜯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아파. 할머니가 해준 건데 왜 그래. 나은이가 무서워하며 소리쳤지만 진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닥쳐. 너 감염이라도 되면 어쩔 거야? 어머니, 당신 정말 무식에 극치시네. 이 지저분한 손으로 애 몸에 독을 퍼뜨리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의사 집안에 이런 비위생적인 노인이 붙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놀이터,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과 경비원까지 모두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순 씨는 창피함과 서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무보수로 자식처럼 키워준 정은 어디로 가고 고작 찰과상 하나에 자신을 세균 취급하며 벌레 보듯 하는 사위의 눈빛이 명순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사위 말이 너무 심하네. 나도 애 키운 사람이야. 소독 다 하고 밴드 붙여준 건데. 명순 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진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애 키운 사람? 당신이 식당 주방에서 막일이나 하던 사람이지 제대로 된 육아 교육이라도 받았어? 당신의 그 천박한 방식이 내 딸을 망치고 있다고. 내 눈앞에서 당장 그 더러운 가방 치우고 꺼져요. 진호는 나은이를 낚아채듯 안아들고는 씩씩거리며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명순 씨는 모래바닥에 엎어진 채 사방으로 흩어진 캐릭터 밴드와 소독약 뚜껑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이 흩어진 쓰레기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모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하다며 자신을 짓밟은 사위에게 그리고 그런 사위를 위해 평생 일궈온 자산을 숨기며 헌신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게 보내는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피가 맺힌 자신의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오냐, 최진호. 내가 감히 나를 파출부 취급하고 천박하다고 했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의사 가운, 누구 돈으로 입었는지 똑똑히 기억나게 해주마. 그녀의 젖은 눈동자 너머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의 소동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진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쳐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명순 씨는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 그대로 현관에 멈춰섰죠. 손바닥의 상처는 쓰라렸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걸레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광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명순 씨가 기거하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명순 씨가 지난 10년 동안 손녀 나은이를 돌보며 잠시 몸을 뉘이던 이 집에서 가장 좁고 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진호는 장모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명순 씨가 계절마다 아껴 입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양손 가득 움켜쥐고 거실로 걸어 나와 대충 던져버렸습니다. 여보, 대체 왜 이래?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퇴근에 돌아온 딸 민주가 경악하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진호는 민주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너도 똑같아. 무식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애 간수도 못하고 저런 노인네를 여태 집안에 들여앉혀서 내 딸을 위험하게 만들어?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야. 진호의 목소리는 흡사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거칠었고 거실 바닥에는 명순 씨의 소박한 겉옷과 해진 속옷들이 볼품없이 널브러졌습니다. 명순 씨는 거실 한복판에 팽개쳐진 자신의 삶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진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명순 씨가 평소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10년 전 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소중한 가방이었죠. 진호는 그 가방을 마치 쓰레기 봉투라도 되는 양손가락 끝으로 집어들고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가방 꼬락서니 좀 봐. 시장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이런 걸 들고 우리 집을 드나드니 집안에 가난뱅이 귀신이 붙지.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집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고문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명순 씨는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사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집 살 때 자네 돈 한 푼 없어서 내가 식당 팔아보탠 돈이 얼마인데? 자네 의대 등록금부터 개원 비용까지 내 손 안 거친 돈이 한 푼이라도 있는가? 명순 씨의 항변에 진호는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그놈의 돈소리 좀 그만해. 당신이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번 그 천박한 돈 내가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계좌번호나 적어놓고 꺼지라고. 내 의사. 면허와 사회적 지위가 아까워서 당신 같은 장모랑은 단 1분도 더 같은 공간에 못 있겠으니까. 진호는 명순 씨의 낡은 가방을 현관 밖 복도로 세게 집어 던졌습니다. 콰당 하고 가방이 대리석 타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가방이 터지면서 명순 씨의 손때 묻은 수첩과 소지품들이 복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명순 씨의 팔목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팔목을 비틀듯 잡아끄는 사위의 손길에 명순 씨는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아빠, 할머니 내쫓지 마. 할머니. 방 안에 갇힌 손녀 나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진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적막함만이 감도는 그곳에
명순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흩어진 자신의 속옷과 낡은 양말들을 하나하나 줍는 명순 씨의 뒷모습은 너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짐들 사이로 삐져나온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든 순간 명순 씨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진호가 그토록 비웃던 무식한 장모가 소유한 수백억 대 빌딩들의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 인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흙먼지가 묻은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비굴하게 사위 눈치를 보던 노인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래, 사위. 아니, 최진호 씨. 당신 말대로 내 손에 기름때가 많이 묻었지. 하지만 그 기름때 묻은 돈으로 세운 내 성체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내 똑똑히 보여주마. 명순 씨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최신형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박명순이야.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최진호 원장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지원 중단하고 내가 보증 섰던 대출건 전부 회수 조치해. 그리고 내일부터 그놈 병원 건물주가 누군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어. 명순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시작될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순 씨를 집에서 내쫓은 다음 날 아침, 진호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거실을 점령하고 있던 장모의 투박한 짐들도, 주방에서 풍기던 구수한 청국장 냄새도 사라진 집안은 이제야 비로소 강남의사, 가족에 걸맞은 품격을 되찾은 듯 보였죠. 진호는 거울 앞에서 이태리제 맞춤 정장을 차려입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든 아내 민주와 손녀 나은이의 얼굴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준 낮은 노인네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평생을 꿈꿔온 강남, 노른자 위 땅 메디컬 타워로 병원을 확장 이전하기 위한 최종 조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진호는 최고급 외제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며 강남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진호는 평소보다 더욱 거만한 자세로 원장실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억 원대의 대출 승인 서류와 새로 입점할 빌딩의 화려한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죠. 진호는 병원 실장에게 차를 내오게 한 뒤 장모를 내쫓은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악기를 퇴치한 영웅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장, 사람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장모는 고집만 세고 무식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더라고. 이제야 집안 공기가 좀 정화된 기분이야. 진호의 말에 직원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비위를 맞췄지만 정작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내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주야, 당신 엄마한테 연락할 생각 마. 만약 몰래 돈을 보내주거나 집안에 다시 들였다간 우리 이혼이야. 알겠어? 당신도 이제 의사 사모님답게 격을 지키고 살아. 그 무식한 노인네 밑에서 배운 천박한 습관들 다 버리라고. 진호는 아내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고시원 방세조차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명순 씨가 식당 앞치마에 묻은 돈을 닦아가며 건네준 그 쌈짓돈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마중물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진호가 무식한 노인네라 칭했던 명순 씨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명순 씨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크 VIP 룸에서 맞춤 정장을 갖춰 입은 비서들의 의전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국내 최고 로펌 출신의 법률 고문들과 자산관리사들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대기하고 있었죠. 명순 씨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과거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세를 고스란히 되찾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최진호 원장이 입점하려고 하는 그 메디컬 타워. 내가 작년에 법인 명의로 사들인 거 맞지? 명순 씨의 물음에 변호사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현재 회장님께서 지분 90%를 소유하신 JY 자산운용의 소유입니다. 명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원장이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서, 내가 직접 도장 찍기 전까지는 절대 진행하지 마. 그리고 그놈 병원이 지금 입주해 있는 건물주한테도 연락해. 임대료 미납이나 시설 관리 소홀 같은 핑계라도 좋으니 당장 퇴거 소송 준비하라고 해. 내가 보증 서준 은행 대출건들도 오늘부로 전부 상환 독촉 들어가게 조치하고. 명순 씨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식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받은 배신감과 모멸감이 분노로 치환된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와 돈이라는 성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 숲을 응시했습니다. 저 빌딩 중 상당수가 자신의 손때 묻은 돈으로 일궈낸 성과들이었죠. 사위가 그토록 비웃던 기름때 묻은 돈이 아니었다면 진호는 지금쯤 변두리 병원의 페이 닥터 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명순 씨는 비서가 건네주는 다음 일정표를 확인하며 차갑게 의조렸습니다. 진호야, 넌 의사니까 사람 고치는 법은 잘 알겠지만 은혜를 저버린 짐승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마. 오만한 사위 진호가 꿈꾸던 화려한 미래는 이미 명순 씨의 손가락 하나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 되어버렸으므려. 명순 씨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며 내일 있을 건물주와의 만남을 위해 가장 우아하고 권위 있는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메디컬 타워의 최상층 VIP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 진호는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매만진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매며 승리감에 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늘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갈망해온 강남 대형 피부과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날이었습니다. 이전할 병원의 규모는 현재보다 3배나 컸고 최신식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대출 협상도 막바지였습니다. 진호는 비서가 내온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오만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그 노인네를 내쫓길 정말 잘했어.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그 촌스러운 장모를 데리고 왔어 봐. 얼마나 망신살이 뻗쳤겠어? 그는 자신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이라 확신하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물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옆에 앉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이 빌딩 소유주가 베일에 쌓여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 실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임대 조건을 제시했다니
안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중개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곧 오실 겁니다. 이 지역 상가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하신 큰손이시죠.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의사라는 명성이 건물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된 양 비싼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건물주가 오면 어떤 식으로 품위 있게 인사를 건넬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회의실의 이중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진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진호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하지만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진호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구두 굽소리와 함께 회의실 상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인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진호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자신이 길바닥으로 내팽개쳤던 그 무식하고 천박하다던 장모 명순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명순 씨는 어제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질 좋은 실크 정장을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기품과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명순 씨는 비서가 빼주는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진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앉게나, 최 원장. 서서 뭐 하는 건가? 명순 씨의 목소리는 평소 사위의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왕년의 여장부 박명순 회장의 위엄이 서린 음성이었죠.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자리에 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왜 여기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명순 씨는 대답 대신 비서가 건네는 서류 한 장을 진호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오늘 도장을 찍기로 했던 메디컬 타워의 지분 구조가 담긴 명부였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비웃던 내 기름때 묻은 돈이 어디로 갔나 궁금했지? 자네 학비 대주고 남은 돈으로 내가 이 빌딩을 샀네. 자네가 지금 원장질하고 있는 그 낡은 상가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겠다던 이 건물도 전부 내 거야. 진호는 서류에 적힌 대주주 박명순이라는 글자를 보고 비명을 지를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 파출부처럼 일만 하던 사람 아니었어? 진호의 경악 섞인 물음에 명순 씨는 차갑게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왜 파출부처럼 살았겠나? 내 딸이 자네 같은 놈한테 기 안 죽고 대접받길 바라서였지. 그런데 자네는 내 자비심을 무식함으로 보고 내 헌신을 천박함으로 치부했어. 어제 내 짐을 복도에 던지며 뭐라고 했나? 내 의사 면허가 아깝다고 했지? 명순 씨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진호는 등 뒤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어제 저질렀던 폭언과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뒤늦게 얼굴색을 바꾸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는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리 사이에 왜 이러십니까? 예전처럼 제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명순 씨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호가 가져온 임대차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그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은혜를 모르는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이야. 오늘부로 자네의 모든 입점 계획은 취소네. 그리고 이미 통보받았겠지만 자네가 현재 쓰고 있는 병원 건물에서도
이번 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게. 내가 이미 건물주에게 손을 써뒀거든. 진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대출이 수십억이에요. 여기서 취소되면 저 완전히 망합니다. 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단호하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명순 씨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어나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망하겠지. 하지만 그게 자네가 선택한 길이야. 무식한 노인네에 돈 없이 내 잘난 의사 면허 하나로 어디 강남에서 버텨보렴. 명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고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찢긴 계약서 조각들을 잡으려 허우적거리며 절규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사위에게 이제는 그 어떤 자비도 남지 않았으므려. 메디컬 타워 VIP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진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참혹한 현실이었죠. 원장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보낸 대출금 전액 상환, 독촉장과 담보 실행 예정 통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그동안 의사로서 누려온 화려한 삶, 수입차와 고급 아파트, 그리고 병원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실 명순 씨의 보증과 신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최 원장님, 보증인이신 박명순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 공식적으로 보증 철회 및 자산 동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원장님의 신용도로는 이 대출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호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모를 무식한 노인네라며 길바닥에 내쫓았던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밟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 의사들과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진호입니다. 제가 지금 급전이 좀 필요해서요. 예, 확장 이전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묶인 건데 하지만 이미 명순 씨의 법무팀이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업계에는 이미 최진호 원장이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으며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평소 진호의 오만함을 눈꼴시하던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피하거나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병원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명순 씨가 보낸 법원 집행관들과 법무팀 직원들이 병원에 들이닥친 것이었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병원 집기들의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님, 현재 입주해 계신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의료 장비를 철거하고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불응하실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팀장의 단호한 말에 진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은 당황하며 사직서를 던지고 짐을 쌌고 환자들은 환부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진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로서의 권위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병원 바닥에 짓밟혔습니다. 진호는 비참함을 무릅쓰고 명순 씨가 머무는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명순 씨를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은혜도 모르고 미친 짓을 했어요. 제발 병원만은 살려주세요. 나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진호는 명순 씨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는 그런 사위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단 한 줌의 동정심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진호가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최 원장, 자네가 그랬지? 내 손이 더럽고 천박하다고. 그런데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돈이 없으니 자네 인생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구나. 자네가 자랑하던 그 의사 면허? 그거 내가 해준 밥 먹고 내 돈으로 공부해서 딴 거야. 이제 그 면허 하나 들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렴. 아, 그런데 어쩌나? 자네가 그동안 병원 운영하면서 저지른 탈세와 리베이트 자료들 이미 보건복지부와 검찰에 제출했네. 아마 면허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명순 씨의 말에 진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모를 무시하는 동안 명순 씨가 자신의 모든 치부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명순 씨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진호는 로비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빗물 섞인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명순 씨가 타고 떠나는 고급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습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휘두른 명순 씨의 칼날은 단호했고 그 칼날 앞에 사위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허영의 성체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으므려. 이제 진호에게 남은 것은 수십억의 빚과 파멸한 명성, 그리고 자신이 내쫓았던 장모에 대한 공포뿐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차 안에서 나은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될 진짜 가족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청소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강남에 촉망받는 피부과 원장으로 기세등등하던 진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쇄되었고 입구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거대한 현수막과 함께 법원 집행관들이 붙여놓은 붉은 압류. 딱지들이 흉물스럽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진호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깎지 않은 듯 거뭇한 수염이 돋은 채로 자신이 쫓겨난 병원 건물 앞 계단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때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원장이 저토록 비참한 꼴로 앉아 있는 것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남은 것은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빚독촉을 하는 은행 직원들,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는 간호사들, 그리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환자들의 고함 섞인 메시지들이 폭탄처럼 쏟아졌죠. 진호는 그 소리가 무서워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내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처가 식구들 중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문득 며칠 전 자신이 장모 명순 씨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식한 노인네, 천박한 파출부라며 장모의 짐 가방을 복도로 던지던 자신의 손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던졌던 그 가방 안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진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인터폰을 누르자 차가운 경비원의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최 원장님, 박 회장님 명의로 이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왔습니다. 본인 짐은 지하 창고에 따로 빼두었으니 그쪽으로 가보시죠. 진호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명순 씨가 쫓겨날 때와 똑같이 그의 비싼 양복들과 명품 구두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짐더미 위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야, 나 좀 살려줘. 지하실의 서늘한 공기만이 그의 통곡 소리를 되받아칠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명순 씨는 딸 민주를 앉혀두고 냉철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남편의 몰락을 보며 마음이 아픈 듯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명순 씨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민주야, 너는 아직도 저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았느냐? 10년 동안 내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하던 놈이다. 내 엄마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의사 만들어놨더니 은혜는커녕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놈이야. 그런 놈 곁에 있다간 너랑 나은이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히는 건 시간 문제다. 명순 씨의 말은 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호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편의점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동전 몇 개로 컵라면 하나를 사서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후루룩 들이켰죠. 그때 멀리서 낯익은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였습니다. 진호는 라면 국물을 흘리며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민주야, 너 올 줄 알았어. 장모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하지만 민주는 다가오는 진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이혼 신고서와 함께 명순 씨가 작성한 자녀 친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 나 절대로 못 잊어. 당신은 의사라는 가옷만 입었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괴물이었어. 이제 나랑 나은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빚은 우리 엄마가 다 정리해 주기로 했어. 대신 조건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호는 멀어지는 차를 따라 뛰어가며 소리를 질렀지만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만이 남았습니다. 진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민주가 남긴 서류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이제 의사도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장모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감옥에 갈 처지였고 그 자비의 대가로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헌신한 장모의 손길을 무식하다고 치부했던 그는 이제 그 무식한 노인이 베푼 마지막 돈으로 빚을 탕감받고 길바닥에서 홀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비참한 몰락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푸른 기운이 감도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난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정원이 넓은 집 대문 앞에는 박명순이라는 석자가 정갈하게 새겨진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위의 눈치를 보며 남의 집 파출부처럼 지내던 명순 씨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된 진짜 내 집을 찾은 것이죠. 정원에는 명순 씨가 직접 고른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만개해 있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집안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사위의 눈치를 보며
전복죽을 끓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위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밥상을 차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손녀 나은이가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빠 진호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느라 집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여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심은 꽃이 이만큼이나 폈어요. 나은이의 해맑은 외침에 명순 씨는 주방 일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곁에서 딸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으로 노트북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마 명순 씨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평소 꿈꾸던 친환경 식품 유통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민주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박명순의 딸이자 독립적인 사업가로서의 삶을 당당히 일구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갓 구운 감자빵과 시원한 매실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은아, 민주야, 잠시 쉬었다 해라. 새 모녀가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순 씨의 손은 여전히 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고 일궈낸 훈장 같은 손이었죠. 민주는 엄마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엄마가 그런 모욕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주의 고백에 명순 씨는 그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딸의 등을 토닥여줍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우리 셋이 이렇게 웃으며 밥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그때 저택의 담장 너머에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진호였습니다. 그는 멀리서나마 나은이와 민주의 행복한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구질구질한 옷차림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진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모의 재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 으리으리한 저택의 규모를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담장 사이로 손을 뻗어 나은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로 걷어찬 행운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장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뿌리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순 씨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담장 밖에 서 있는 진호를 발견했지만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보안업체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내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출동하여 진호를 대문 밖으로 멀리 밀어냈습니다. 우리 집엔 이제 은혜 모르는 짐승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명순 씨의 나직한 혼잣말은 바람에 실려 진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진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대한 대문은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는 이토록 냉혹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에게 돌아올 용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평화를 되찾은 정원, 새 모녀는 다시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명순 씨는 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예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아주 큰 용기를 냈단다. 나은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순 씨의 굽지 않은 꼿꼿한 등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며 10년 육아의 서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는 행복한 마침표를 찍습니다.